저희 제목에는 소프트웨어 자산뱅크 소개로 되어 있는데, 저는 소제목을 그냥 R&D 연구 결과 정보의 활용으로 좀 붙여봤습니다. 그 내용은 좀 이렇고요. 일단, 취지는 그 R&D 연구 결과를 그동안 국가에서 소프트웨어 R&D에 대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거에 비해서 너무 활용 성과나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고, 또 R&D를 또 연구 개발, 또 정작 또 R&D를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께서는 하고는 싶은데 뭐 중복되는 것도 많고 또 참조할 정보가 너무 없다, 이러한 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고, 그로 인해서 또 근데 또 R&D에서는 활용하라고 또 요구가 또 빗발치고, 또 참조 사례가 없어서 또 R&D를 개발하는데 또 힘들고, 또 R&D를 개발하고 난 후에는 또 이것들을 알리고자 해도 그런 공간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용하고자 하는 분들도 힘들고 개발하신 분들도 힘든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한계가 좀 있어서 이제 국가가 이제 나서서 조금 이런 것도 좀 바로 잡아야겠다, 연구 결과들을 한데 모아서 활용할 수 있게끔 좀 해봐야겠다 해서 소프트웨어 자산 뱅크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3년도부터 시범 사업을 했고요. 지금 13년도 12월부터 이제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R&D 기술과 제품 해서 한 1,400건 정도의 데이터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활용도는 뭐 많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합니다. 아직 1년밖에 안 돼서 다방면으로 아직 뭐 눈에 띄는 뭐 활용 성과가 보이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걸 통해서 기술 이전하는 좀 사례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몇몇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품질에 대한 목표 잡을 때 유사한 것들을 검색해서 좀 난해했던 문제를 풀었던 경우도 있고, 좀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원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대로 좀 흘러가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축적도 해주시고 많이 또 활용도 해주시는 것이 바로 자산뱅크를 도와주시는 거고, 또 국가 R&D를 발전시키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술 정보가 들어가고 개발 정보, 품질 정보, 제품 정보, 활용 정보가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 외에도 또 개발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자 해서 소프트웨어 개발 도움이라고 해서 어떤 뭐 품질 검증 기준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도메인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컬럼 같은 게 좀 실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센터 웹진을 통해서 좀 소개가 되어 있긴 한데 좀 반응이 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눈여겨보시고요. 그것들을 보러 오는 김에 등록되어 있는 자산도 한번 이렇게 쫙 훑어보시면 좀 재미난 것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래서 업무 때문에 계속 보다 보면 이런 것도 개발되어 있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하시는 분들께서는 좀 견문을 넓히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R&D 연구 결과는 좀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항목들이. 그래서 이게 좀 양날의 칼인 게, 활용하는 분들은 정보가 많아서 좋으신데 등록하시는 분들은 또 등록해야 될 게 많아서 좀 힘들어하세요. 근데 다 내가 등록하는 게 다 내가 쓰인다, 내가 나중에 쓸 거라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너무 많다고 이렇게 좀 그거 하지 마시고 좀 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저희가 그 R&D 개발하신 그 개발사에서 직접 등록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막 등록하는 거를 저희가 그대로 올리는 건 아니고, 저희가 별도로 또 한번 보기 좋게 뭐 이렇게 가공에 손길을 또 거칩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보시면 그래도 좀 볼만하게 되어 있고요. 또 저희가 내년도에 또 여러 가지 불만사항을 받아서 1차 연도보다 보니까 불만사항들이 좀 있으세요. 뭐가 좀 보기 어렵고, 또 시스템상이 좀 에러도 있고, 그래서 지금 리뉴얼 작업에 있고, 그래서 내년 초쯤에 또 변경된 새롭게 세단장한 자산뱅크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연구 결과를 활용하는 예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 정보가 있고 또 품질 정보가 있는데요. 개발 정보 같은 경우는 보시면 개발을 하시다 보면 R&D 개발하거나 아니면 계획을 하거나 할 때 그 분야에 대해서 품질 목표를 적으셔야 돼요. 기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때 제가 WBS 프로젝트를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프로젝트의 품질 점검을 제가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성능 지표, 여러 가지 이제 품질 목표 지표를 잡는데 많은 어려움을 좀 겪고 계십니다. 뭐 참조 사항도 없고 또 여기 보면 뭐 세계 최고 수준 뭐 이런 것들을 또 조사해서 적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정말 최고 수준인데 조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 항목이 우리 제품에 맞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헛갈려 하시고 그런데 여기 들어와 있는 것들이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런 정보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도메인의 제품들이나 R&D 결과를 보시면 많은 참조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좀 제가 쭉 보다가 좀 특이한 도메인 것들의 두 가지 것들을 샘플을 좀 받아왔는데요. 좀 이런 식으로 안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옆으로 뭐 좀 더 이렇게 뭐 연차별로 이제 개발 목표가 이렇게 개발 수준 올라가는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건 제가 좀 잘라낸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올라가 있으니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품질 정보입니다. 품질 정보는 어떤 테스트, 일단 저희는 테스트 기준인데요. 테스트도 품질 목표와 테스트 기준은 좀 다르잖아요. 테스트 기준도 이 제품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건 R&D 할 때는 어떠한 테스트 절차를 거칠 건데 각각의 테스트에 대해서 테스트에 대한 목적 그리고 목표를 좀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보통 안 하세요. 그걸 잘 안 하시는데 이제부터 R&D 개발을 하실 때는 그것들을 좀 유념하셔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계속 국가 이제 그래서 그걸 검증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발동하기 때문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좀 많이 참조하실 수 있는 이런 도메인 부분에서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는 조금 안 나오긴 했는데 커버리지는 뭐 65% 정도만 달성을 65% 목표를 두고 했다. 그러면은 이 도메인에서는 무슨 커버리지는 65% 정도 달성을 했구나.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하고 어떤 참조가 될 수 있는 좀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여기서도 제가 좀 많이 떼버린 부분도 있고 밑에서도 이제 날려버린 부분이 있는데 직접 이렇게 보시면 좀 지금 유사하죠. 유사한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달성률은 무조건 100% 해야 되니까. 근데 아래 보면 비기능 테스트가 특히 좀 많이 힘들어하신 부분이거든요. 아까 품질 목표하고 좀 연계되는 부분이라서 비기능 테스트에서는 이 도메인에서는 이 회사는 이런 개발할 때 비기능 테스트에서 이런 부분을 좀 염두하고 이 정도의 목표치를 잡았다라는 것들을 좀 하시면 나중에 R&D 목표를 잡으실 때도 맨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많이 실려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오늘 할애된 시간이 10분, 15분이어서 두 가지 정도 팩터를 잡아서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제가 이 윗부분 여기 보면은 이 항목들이 많이 채워져 있어요. 100%는 아닙니다. 이게 100%는 아니고 필수인 항목이 있고 필수가 아닌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되도록이면 저희가 다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특허 정보 같은 거, 또 표준, 여기 이 도메인 할 때 적용한 표준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프트 자산뱅크에 많은 정보를 R&D 개발할 때 또 패키지 소프트웨어라도 개발할 때 많이 도움이 되도록 제가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국가자산으로 등록이 됩니다. 아닙니다. 여기는 그냥 정보만. 거기 보면 분명히
소속 이제 저작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 어느 회사에서 개발한 거고 담당자는 누구고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정보가 오픈될 뿐이지 그 뭐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고 이런 건 아니고요. 또 하나 궁금해하시는 게 소스도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 아까 데이터 항목 보면 아시겠지만 소스는 저희가 이렇게 뭐 필수로 우리 거 오픈 소스라서 자랑하고 싶다 그러면 올리셔도 상관없는데 필수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네. 올라가게 되면 저작권이나 이런 대사적인 권리 같은 게 뭐가 되나요? 아니죠. 그럼 40%로 다시 40%로 됩니다. 더 팍더. 소스요? 그 40%그 소스를 올리면 40%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요거는 어떤 그런 표준이나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어떤 그런 사이트가 아니고요. 정보를 R&D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장을 마련해 놓은 곳이지 이게 어떤 시스템적으로 뭐 국가에 대한 어떤 권리를 받거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그럼 네. 저작권이 협회하고 네네. 정보통신기술협회 ISO, ICV 표준하고 네.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 없습니까? 네네네. 그럼 이게 등록해서 보상은? 보상은 홍보? 예. 네, 홍보. 네.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네. 더 질문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공학센터 소프트웨어 공학기술팀 장원석 책입니다. 앞서서 윤지석 책임님께서 저희 이제 공학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자산뱅크에 대해서 좋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이란 이른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이제 개발자분들이 개발하고 있는 내용을 조금이라도 이제 투명하게 그 관리자분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혹은 이제 개발하는 내용이 이제 좀 어디까지 개발되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좀 가시화하는 그런 작업들을 총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한꺼번에 아울러서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일종의 이제 프로젝트 이름 사업명이 되겠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좀 이제 개발 기업에서 그 개발 일을 하면서 살다가 개발자로 지내다가 이 공학센터로 이제 이직해 오면서 제가 나름 개발했을 때 이제 이런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공학센터에 좀 아니면 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나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 좀 건의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이제 이런저런 이제 연구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이제 특이할 만한 성과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대신에 이제 코드 비주얼이라고 해서 소스 코드의 내용을 이제 조금 이제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는 그런 도구를 개발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이제 코드 비주얼 자체는 작년 11월쯤에 이제 개발이 됐고, 그리고 이제 필요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코드 닥터 서비스라고 해서 이런 소프트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위해서 그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방문 드려서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고, 당연히 이제 오픈 소스 코드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개발한 툴이 있어도 그걸 이제 공짜로 이제 배포를 해드리거나 하고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속이다 보니까 옛날 개발자 시절처럼 열심히 코딩만 하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결제도 올려야 되고 이제 사업도 진행하는 거 도와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개발 진행 속도가 조금 늦습니다. 버그도 많이 있고요. 대신에 이제 공짜로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소개를 드릴 테니까 아마도 이제 똑똑하신 개발자분들이시라면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거 이제 보시고 아마 회사로 돌아가셔서 똑같은 거 만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그나마 이제 조금이라도 더 이제 저희가 이제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도움 드리려고 하고 있는 이런 서비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코드 비주얼 분석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발표 자료하고 일단은 매치가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매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드 비주얼 자체는 아마도 이제 제가 예전부터 이제 공학센터에서 진행한 내용하고 거의 이제 다른 바가 없고요. 크게 이제 이론적 배경으로 이제 좀 거슬러 올라가자면은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부 다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과서 스웨북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바디 오브 놀리지라고 하는 이 이론적인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을 크게 10가지 영역으로 분류했습니다. 요구사항 설계, 구축, 테스트, 유지 보수의 개발 영역과 형상관리, 공학관리, 프로세스 관리, 도구 활용 또는 이제 품질 관리의 관리 영역 5가지로 나뉘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개발 영역에 있는 개발 부분 구축 분야가 되겠고요. 대부분의 우리나라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은 개발이랑 그 요구사항, 영업사원이 이제 고객한테 요구사항 받아오는 이 두 가지 영역만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면 당연히 테스트도 필요해지고, 테스트를 하다 보면 이제 유지보수 팀도 필요해지고, 이제 유지보수 팀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타사하고 경쟁력을 생각하다 보면 설계까지 하게 되는 이제 차츰차츰 이제 더 고수준의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이론적으로 일단 먼저 공부를 한 다음에 중소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들의 이제 현실에 실무에 적용할 때 이렇게 적용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컨설팅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이제 공공 사업을 하시는 업체들 대상으로만 이런 걸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아무 업체든지 신청만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런 교육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이메일로 답변 드리거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축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은 스티브 맥코넬이라고 하는 이분이 예전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컨설팅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여러 가지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 중에 이제 코드 컴플리트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코드 컴플리트라는 책이 참 이제 옛날 책이긴 해요. 벌써 나온 지 1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근데 그래도 이제 체계를 잘 잡아놨기 때문에 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 구축 과정 자체가 이제 상세 설계, 코딩, 디버깅, 뭐 리뷰, 뭐 성능 최적화 이렇게 크게 5단계로 나뉘어져 있고, 그 과정이 다시 한번 이제 구현 설계 추상화 또는 이제 수도 코딩, 루틴 작성, 방어 크롬 이렇게 11가지 단계 복잡한 단계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게다가 각각의 단계가 이제 개발자들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좀 이제 체계화시키고자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당장은 저희는 이제 일단 뭐 감리사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공학 관련된 사람들이 소프트웨어 개발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를 보려면은 산출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산출물이 없으면 이제 개발자가 우리 지금 잘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말로 해봤자 이제 알아듣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산출물들도 아까 그 단계별로 따지자면은 뭐 개념 아키텍처라든가 뭐 설계도라든가 뭐 코딩 가이드라든가 코드 중첩 분석 결과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결과물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제 사실 업체마다 이 산출물이 있는 업체도 있고 없는 업체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저희 공학센터에서 아무리 이제 뭐 이걸 기준으로 산출물을 정하자라고 이제 정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이런 산출물들이 있으니 업체분들이 이런 걸 준비해 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높은 품질을 개발하시는 분들이라고 저희가 이제 뭐 인정해 드린다든가 이제 품질 인증 이런 데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업체하고 상호작용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 있어서 일단 이제 코딩 가이드나 코드 정책 분석 결과를 저희는 중요시하고 있고,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는 코드 비주얼 쪽은 요 설계의 이제 다이아그램이라든가 설계도, 개념 아키텍처 이쪽 부분에 가깝습니다. 이쪽 이제 개념 아키텍처라는 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 이제 공학센터 내부에 이제 아키텍처라고 해야 되나, 이제 설계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이제 설계 관련해서 이제 교육이라든가 컨설팅 서비스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이제 제가 설계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대신에 이제 어깨너머로 이제 배운 것 중에서는 개념 아키텍처라는 게 이제 제일 간단한 설계도입니다. 이게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시스템, 이거는 이제 홈페이지 시스템을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기본 구성 요소를 뭐 규칙이고 뭐고 필요 없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냥 그린 게 개념 아키텍처고, 이게 훌륭한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설계도를 가지고 이 다음부터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은 데이터가 진행되는 것을 보여주는 순서도 같은 설계도 프로그램입니다. 이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되게 간단합니다. 프로그램은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데이터는 사각형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각각을 연결하는 화살표만 그리면 그림이 끝납니다. 근데 그것이 이 개념 아키텍처를 먼저 그려놓으면 이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이 쉽게 나오죠. 또는 이제 시스템 구성 요소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웨어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니면 이제 플랫폼 위에 OS 윈도우 위에 뭐가 올라가고 오라클 위에 이제 뭐 DB 서버가 뭐가 올라가는 이런 걸 표현하는 게 이제 시스템 구성 요소 다이어그램인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개념 아키텍처를 먼저 그려 놓으면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워낙 이제 설계 같은 것에 대해서 이제 먼 미래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이제 이상향으로 따지자면은, 설계를 이렇게 이제 처음부터 단계별로 하나씩 설계를 해 나가다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시스템 전체를 이제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모듈로 구성할 것인지를 구상하고, 그것을 이제 클래스로 바꾸고,
클래스 내에서 이제 데이터랑 루틴이랑 변수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면 자동으로 코딩이 완성이 될 것이다. 이제 설계만 잘하면 코딩이 자동으로 될 것이다. 뭐 이런 걸 이상향으로 삼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이렇게 이상향으로 진행되기보다는 실제로는 이제 개발을 먼저 해놓고 나서 그 개발한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역으로 이제 찾아가는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런 걸 이제 도와주는 툴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그런 설계도를 잘 아시는 분이 당연히 이제 그 개발도 잘 하시게 되겠지만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들이 있어요. UML 다이어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아까 전에 보여드린 데이터 플로우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액티비티 다이어그램 중에 일종이고 유스 케이스라든가 이제 클래스 다이어그램 또는 시퀀스 다이어그램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걸 꼭 다 배우실 필요도 없고 개발자가 아니면 이것을 다 쓰실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머리에 감안해 두고 생각을 하시면 앞으로 이제 개발할 때 어떤 게 도움이 될 것인지가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감이 잡히실 거라고 보고요. 시간 관계에서 좀 이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가 개발한 도구가 코드 비주얼입니다. 지금 버전 1.27까지 나와 있는데요. 코드 비주얼이 이제 작년까지 버전 1.1에서 거의 뭐 GUI도 없었고 아무 이제 배치로 막 실행되는 상황이었는데 좀 이제 허접하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자바로 GUI를 일단 구성을 했고요. 뭐 간단합니다. 소스 경로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이제 산출물 경로를 이제 선택을 하면은 콜그래프로 이제 PNG 그림 파일이 튀어나오고 엑셀 파일로 DSM이라는 게 나옵니다. 콜그래프는 말 그대로 이제 함수라든가 클래스 단위로 어느 모듈이 어느 모듈을 얼마나 참조한다는 것을 이제 화살표와 숫자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SM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각각의 모듈에 대해서 이 모듈이 어떤 모듈을 많이 참조하고 있는지 왼쪽이 이제 P 의존도, 오른쪽이 의존도.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모듈과 오른쪽의 모듈이 이제 만나는 선이 왼쪽에 있는 모듈이 이제 위에 있는 모듈을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 자체는 이제 홈페이지에서 저희한테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얼마든지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일단 자바로 이제 저희가 개발을 했고,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1.27 버전이 이제 얼마 전에 나왔는데 2027 버전에서는 그동안 있었던 이제 윈도우 7에서 동작을 하지 않는 버그라든가 아니면 이제 모듈 간의 이제 관계 분석이 좀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수정을 했고요. 아직 좀 버그가 남아 있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프로젝트가 두 개가 한 폴더 안에 있으면은 서로 겹치잖아요. 겹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네이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좀 오류가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제 분석한 예를 이제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이렇게 그림이 소스 코드에 대해서 그림이 그려져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림이 그려져 나온 걸로만 봐서는 이제 요 모듈이 중요하다, 요 모듈이 중요하다, 뭐 이 정도로만 보이고 더 자세한 분석은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업체에 가서 제가 이제 활용한 경우는 요건 이제 발표 자료랑 조금 이제 발표 자료 애니메이션을 빼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안 나와서 알아보시기 어려울 텐데요. 네, 시간 관계에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좀 예를 들면은 이런 걸 분석을 하면은 실제로 요 모듈이 제일 중요한 모듈이고 해당하는 모듈로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거꾸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구조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시고요. 아니면 이제 이런 모듈 같은 경우는 그냥은 알아보기 어렵지만 이제 개발자분들하고 얘기를 통해서 실제로는 이제 A 모듈과 B 모듈이 있는데 각각의 A 모듈과 B 모듈이 따로 동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화살표가 이제 관계가 간섭이 되는 게 발견이 돼서 만약 B 모듈을 삭제하거나 빼고 싶으면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고 있고요. 이 해당 코드 비주얼이라는 툴을 홈페이지나 저희 쪽을 이제 신청해 주시면 얼마든지 저희가 다운로드 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아직 버그가 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조금 컨설팅을 해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DSM 같은 경우는 이제 의존성인데요. 이것도 지금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린 이제 콜그래프를 이제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듈 사이에 이제 독립성 같은 거를 저희가 이제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합도하고 응집도를 이제 이용하는 걸 많이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이 내용은 좀 제가 쭉 읽어드리기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제 넘어가도록 하고요. 화살표 방향에서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좋고 오른쪽에 있는 게 나쁩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결합도가 낮은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결합도가 높은 건데요. 왼쪽에 있는 건 쉽게 말하면은 독립성이 아주 높습니다. 이 함수하고 이 모듈하고 서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서로 주고받는 건 오로지 데이터만 주고받습니다. 근데 이제 스탬프 결합도 정도 가면은 주고받는 데이터가 단순히 인테저나 이런 데이터가 아니라 구조체 스트럭처 형태까지 복잡해져요. 그러면 데이터가 점점
그 중복, 그러니까 여러 가지 처리하는 게 비슷하니까 좀 서로를 결합을 이제 좀 중요시하고 있고, 내용 결합도까지 가면은 거의 이쪽 함수가 이쪽 함수에서 그대로 이제 사용되고 있다든가 뭐 이런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자료 결합도가 아주 높은 상태, 낮은 상태로 결합도를 낮춘 다음에는 그 다음엔 그 두 개의 모듈을 이제 분리할 수가 있어요. 이런 척도로 삼고 있고요. 응집도는 반대입니다. 그 응집도는 강할수록 좋고 낮을수록 나쁩니다. 응집도는 이제 모듈 내에서 이런저런 기능들을 다 수행하면은 응집도가 낮은 거고요. 모듈 내에서 딱 한 기능만 수행하면 응집도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합도하고 응집도를 이제 품질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고,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런 그 콜그래프라든가 코드 비주얼을 이용해서 응집도랑 결합도를 이제 좀, 요거는 아직 좀 그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계산식을 통해서 계산해낸 다음에 그걸로 이제 소스 코드의 품질 같은 걸 이제 측정하는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이 소스 코드 품질이 어떠냐 하면 이제 100점이다, 80점이다 이런 정확한 기준은 없어요. 없지만 그런 기준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아까 전에 보여드린 코드 비주얼이라든가 이런 결합도, 응집도 이런 지표들을 열심히 발굴하면서 실무에 이제 적용하도록 저희가 이제 좀 실험 겸 그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 쪽으로 이제 신청을 해주시면 이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 이제 이메일 주소나 이제 홈페이지에 있는 것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